내일 아침에 올라가야겠어요. 주인공인 나는 점심상을 물리면서 기어코 입안에서 맴돌던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노인의 상심한 표정이 서쳐갔지만 어차피 나는 노인에게 갚을 빚도 없고 더 이상 헛된 희망을 안겨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고향에 내려오기 전에 나는 서울에서 급한 볼일을 다 처리하고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머무를 요량으로 내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노인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묵은 빚이라도 불쑥 나타날까봐 내심 조마조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매번 좀 더 집에 잡아두려는 노인과 서둘러 상경하려는 나의 갈등은 오래되었지만 나는 노인에게 빚이 없었고 노인도 그걸 알고 있던 터라 체념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설령 몸이 좋지 않더라도 병원 가는 일을 마다하곤 하였는데 아마도 아들에게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음을 노인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형의 주벽은 나날이 심해져서 가게는 파산에 이르렀고 그때 내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은 새 조카와 형수 그리고 어머니까지 장남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군령 3년을 치러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는 나대로 혼자서 살아남느라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형이 떠넘기고 간 장남의 노릇을 감당하느라 그럴 여력이 없었던 셈이지요. 노인과 나는 결국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망도 소망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노인이 딴 세상 얘기를 하듯 지붕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집집마다 모두 도단 아니면 기와를 엎는단다. 나이 80이 가까워지는 때에 노인은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턱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형수는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나가고 우리는 오두막 단칸방에서 셋이 잠자리에 들 때였습니다. 노인은 농어촌의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통일벼가 보급된 후로 초가 지붕을 짓는 일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어촌의 지붕 개량 사업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지붕 개량 사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술한 집 기둥을 믿을 수가 없어서인 것이죠. 다른 집들도 이참에 새로 집을 짓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은 옥괴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어떤 땐 그저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꼴딱 같아지기도 하고. 한번 이야기를 꺼낸 노인은 작심한 듯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단칸방에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지내다 보니 우리 부부가 가는 날이면 형수는 잠자리를 얻어 이웃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도 있다고 하니 노인의 속내에는 방 한 칸이라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은 당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운사납게 숨이 딸깍 끊어져 봐라. 단칸방 아랫목에다 내 시신 하나 가득 들여놓으면 그 일을 어쩔 것이냐? 그때 철없이 아내가 쓸데없는 간섭을 하였습니다.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이제 아내와 노인의 대화는 옥괴로 넘어갔습니다. 오래된 낡은 저 옥괴는 아픈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17, 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지던 형은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던 나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러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습니다. 집은 텅텅 비어진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로 온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누군디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나타난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때 문간도 집안도 텅 비어 이사간 것이 분명했건만 방 안에는 노인과 20여 년을 함께 해온 옥괴가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 옥괴만이 이 집이 예전에 우리 집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미로서 집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집을 찾아온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옥괴는 나에게 오히려 짐처럼 여겨졌고 나의 부담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서둘러 K시로 돌아간 것도 사실 옥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팔린 집이나마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보내고 싶어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훔치며 기다려온 애미였는디 더운 밥 해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그날 밤의 일을 노인은 다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나를 떠나보낸 노인의 심정이 그랬을 망정 나는 어쨌건 다음날 새벽에 버스를 타고 K시로 돌아왔습니다. 내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밤이 찾아와 나는 아늑한 조름기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아내와 노인이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사말로 갑자기 웬 누이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느냐마는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웬통 환한 눈 천지로구나. 어찌된 일인지 노인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가닥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오던 그 새벽의 눈길에 관한 기억을 노인은 덜추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전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습니다. 동구 밖까지만 바래다 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의 잿길까지만 좀 더 바래다 주마 우겼고 그 잿길을 올라선 다음에는 새 신장로가 나올 때까지만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고 우겼습니다. 그렇게 벌써 정류소까지 갔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나가 버렸고 노인은 다시 그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선 것입니다. 내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도 노인이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 들은 바가 없었고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에 올라선 다음부터는 아예 노인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새벽의 눈길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터 그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때까지 가니까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는구나.
급한 김에 내가 손을 휘저 그 차를 세웠더니 그래, 운전수란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하기만 한 사람들이더냐? 차를 미쳐 세우기도 덜하고 덜크렁 눈 깜짝할 새에 저 악을 훌쩍 실어 담고 가버리는구나. 그리고는 노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신장로 눈이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뿐이었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악어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뒤에서 금세 저 악어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악어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스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뎌놓은 악어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내 자스가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눈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악어 앞길만 빌고 왔지. 그날 밤 아내와 노인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에서 깬 그는 차마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노인과 아내에게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뒷산 잿등에서 동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활짝 퍼지는 시각에 집집마다 아침밥을 짓느라고 연기가 한창인데 집과 아들을 지키지 못한 처지가 서글프고 부끄러워서 그랬겠지요. 마치 옛집에서 하듯 옥개를 놓고 저녁을 먹은 후 케이시로 돌아오면서 사실 그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겨진 노인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걸어갔던 그 새벽 눈길을 홀로 되돌아오면서 노인이, 아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고 부끄러워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되돌아가실지 헤아려 본 적도 없습니다. 뜨거운 것이 베갯잎을 적시도록 그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귀향소설로 회고를 통하여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적인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은 노인에게 받은 것이 없으니 빚도 없다고 다짐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에게 준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다. 청년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여인은 청년에게 별을 따다 달라고 말했다. 청년은 별을 따다 주었다. 여인은 청년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말했다. 청년은 달을 따다 주었다. 이제 청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여인이 말했다. 내 부모님의 심장을 꺼내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 결국 청년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냈다. 청년은 부모님의 심장을 들고 뛰기 시작했다.
오직 그녀와 함께할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렸다. 청년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청년의 손에서 심장이 빠져나갔다. 언덕을 굴러 내려간 심장을 다시 주었을 때 헛두성이가 된 심장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흙이 묻은 어머니의 심장이 했던 말,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와 같겠지요. 1977년에 발표된 이청준의 눈길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재단하고 계산을 해보지만 부모는 자식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지요. 12월입니다. 노인이 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사랑을 보내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